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레이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드라는 개념은 또 무엇일까? 또 이거는 왜 나왔을까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레이드는 이제 출발을 이제 왜 이걸 시작을 했냐면 아주 옛날에는 이제 하드디스크 용량이 있는데 용량이 큰 거는 너무 비쌌어요. 네,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또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아주 조그만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붙여서 사용하면 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레이드 뒤에 이제 숫자가 붙기 시작하는데 그 이제 버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쉽게. 그래서 레이드 0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요. 레이드 0은 이제 스트라이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얘는 이제 데이터를 분할해서 저장하는 방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덩어리의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서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런 개념을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문제점은 있어요. 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또 속도의 문제, 속도도 이제 비용은 줄일 수 있고 속도도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를 읽어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데이터를 읽어와라.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읽어오는 것보다는 얘는 한꺼번에 읽어와 그러면 각자 읽어와 버리기 때문에 더 속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다 그러면 여기에 디귿 저장되고 에 저장되고 대한민국을 할 때 히읗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하는 방식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데이터를 분할해서 이제 저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용의 문제와 속도의 문제 해결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장이 날 때 문제가 된 거예요. 얘 하나가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전체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디귿자 가져오고 에 가져오고 히읗 가져오고 아 가져오고 니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가 이제 분실이 된 거죠. 얘를 읽어오지 못한다 그거죠.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면 그러면 어때요? 전체 얘가 무슨 단어인지 해석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단점이 있다 그죠. 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매우 빠르다 그죠. 분할해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빠르다. 네, 하지만 하나가 고장이 나면 이렇게 디스크 하나가 고장이 나면 전체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읽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류가 발생이 되면 완전한 데이터를 가지지 이제 못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그럼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을 하겠죠.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오류가 일어나는 건 오류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제 또 고민을 하겠죠. 이것만 좀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우리가 레이드 1이다라고 나오는데 얘는 이제 미러링 기법이다라고 해요. 자, 미러링. 자, 미러가 무슨 뜻이에요? 미러가. 네, 미러는 이제 우리가 거울이죠. 나는 거울에 딱 대고 자기 얼굴을 딱 대보면 뭐가 나오죠? 거울에?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자기 얼굴이 나오죠. 네, 그대로 다시 한번 복사를 하는 게 미러링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미러링이다라는 것은 여기서 중복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물론 분할해서 저장을 하는데 두 군데다가 똑같이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군데다가 네, 이런 식으로 네, 똑같이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이 미러링 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제 뭐 정부 기관에 있으신 분이 이제 외국인 분들하고 서로 대화하는 내용은 녹취를 하게 되죠. 근데 녹취를 하면 또 그래도 고장이 나면 우리가 안 되니까 여러 번 같이 녹음을 하죠. 네,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중복해서 저장을 하면 오류가 발생이 됐을 때 그 같이 저장한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이런 오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드 1에서는 이제 오류 문제는 오케이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제 여기 뭐가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용량이죠. 용량,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더 줄어들어 버리죠.
내가 6개의 하드디스크를 예를 들어서 연결을 했다. 6개 다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얘는 어떠세요? 세 가지 종류밖에 못 쓰잖아요. 2개씩은 어차피 같이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교재 한번 보세요. 2개의 물리적인 디스크에 각각 뭘 한다? 중복 저장을 한다. 거기다 밑줄 서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 낭비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개밖에 안 되는 그런 용량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중 쓰기 2번 쓰는 거죠. 자, 디귿자를 쓴다 그럼 여기도 디귿 쓰고 여기도 디귿자를 쓴다 그거죠. 디귿자 한 번만 써도 되는 걸 얘는 2번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 저하를 가져올 수가 있다. 하지만 오류가 발생이 됐을 때 바로 복구할 수가 있다. 2군데 저장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전체 디스크에서 보면은 이제 사용 가능한 용량이 전반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고, 얘는 이제 신뢰도가 높여야 되는 곳에서 저장을 하는 방식이 바로 레이드 0이다. 레이드는 여러분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 이런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스트라이핑, 미러링 개념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왜 이런 중복 저장을 했어요? 우리가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복 저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점이 생긴 것 같죠? 그래서 또 인간들이 생각을 하겠죠.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복 저장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생각해 낸 것이 뭐가 있냐면, 자, 레이드 2가 있고요. 자, 레이드 3이 있고요. 자, 레이드 4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있어요. 레이드 2에서는 이제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 여러분이 오류를 찾아내는 방법에 뭐가 있어요? 페리티 코드가 있고 해밍 코드가 있었죠. 그래서 레이드 2에서는 이제 해밍 코드를 썼어요. 해밍 코드 기법. 그러면 중복 저장을 하지 않아도 되죠. 오류가 발생이 됐을 때 이 기법으로 찾아내면 되니까. 자, 레이드 3에서는 이제 뭘 만들었냐면 페리티로 바꿨어요. 네. 이렇게요. 네. 자, 레이드 4에서는 이제 얘도 페리티인데 단위가 틀려요. 자, 얘는 처리하는 걸 비트 단위로 처리를 했고요. 얘는 이제 바이트 단위로 처리를 한 거예요. 자, 얘도 페리티 개념을 이제 가져온 건데, 얘는 무슨 단위로 했냐면 이제 블럭 단위로 한 거야. 처리되는 개념이. 자, 이런 교재 한번 볼게요. 레이드 2부터 보세요. 레이드 2 비트 단위의 해밍 코드 방식이다 그거죠. 비트 단위로 나눠서 저장하는 방식이고, 그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사용을 했다? 바로 해밍 코드 방식을 이용을 했다라는 거고. 자, 레이드 3을 보세요. 레이드 3은 이제 바이트 단위로 저장을 하는 거고, 이제 해밍 코드에서 뭘로 바꿨어요? 이제 페리티로 바꾼 거죠. 그래서 바이트 단위로 나눠 저장하는 거고, 페리티 정보를 별도의 공간에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자, 어떤 방식이냐면, 자, 이걸 이제 저장을 하는데 여기는 데이터죠. 데이터인데 이제 이곳에다가 이제 페리티를 따로 저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져올 때 항상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페리티를 항상 가야지 돼요. 그래서 이 A라는 곳에 저장을 할 때도 페리티를 가야 돼요. 이거 2군데 가야 되는 거예요. B라는 데이터를 할 때도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기에 이 페리티가 있는 곳은 어때요? 계속 참조가 일어나줘야 돼요.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떠세요?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점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레이드 4에서는 블럭 단위가 이제 다르다 그러죠. 블럭 단위의 페리티 형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저장하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점 부하가 많이 걸리고 병목 현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동시에 저장을 하는 거죠. A, B, C, D가 이제 동시에 딱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얘랑 가는 거, 얘는 얘랑 가는 거. 동시에 딱 저장하는데 얘는 5군데다 저장을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5번이 여기가 와야 되는 거죠. 얘네들은 한 번씩인데, 그래서 얘가 이제 좀 부하가 많이 걸린다, 병목 현상이 걸린다, 그런 문제점이 이제 생겼다라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또 인간들이 연구를 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든 게 레이드 5가 있습니다.
자, 레이드 5는 이제 페리티가 들어가게 되는데 페리티를 한 군데다 나눈 게 아니라 나눠놨어요. 라운드. 네. 나눠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라운드 로빈 방식.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RR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제 어떤 방식이 되냐면, 자, 이것을 이제 나눠서 저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A 저장하고 B 저장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데 페리티가 맨 끝에 여기 있었잖아요. 이 페리티를 각 디스크에다 줘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니네들 페리티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페리티를 줘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디스크에 페리티를 나눠서 넣어버렸다. 나눠서 넣어놨다. 그걸 이제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레이드에 관련된 용어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레이드 0은 스트라이핑, 레이드 1은 미러링, 레이드 2는 비트 단위 해밍 코드, 레이드 3은 바이트 단위 페리티, 레이드 5는 블럭 단위 페리티가 되죠. 그 다음에 레이드 5는 페리티를 나눠서 저장을 했다. RR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요. 이 레이드는요, 하나만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섞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혼합 레이드라고 있습니다. 혼합 레이드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커서 보여준 거 레이드 0 더하기 1 그러면 레이드 0과 레이드 2를 이제 혼합해서 쓴다 이런 거죠. 이거를 이제 놔둔 것은 뭐냐면 그 세부적인 설명을 여러분이 알 것이 아니라 혼합 레이드는 사용한다 안 한다 사용한다. 객관식 문제에 보면은 레이드는 항상 단독으로만 쓴다. 혼합해서 쓸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해결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드 0, 1은 레이드 0과 2를 이제 섞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0은 뭐였어요? 스트라이핑이었죠. 자, 1은 뭐였어요? 미러링이었죠. 그 두 개를 이제 섞어서 쓰는 거고 레이드 1, 0은 뭐죠? 미러링과 스트라이핑 순서만 이렇게 달라진 거죠. 레이드 5, 0은 레이드 5와 0을 이제 섞어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레이드 1, 2는 미러링과 스트라이핑을 이제 결합한 거. 결합해서 쓸 수가 있다. 레이드는 결합해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트 정렬이다라는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바이트 순서를 나타내는 이제 용어 중에 하나고요. 이런 용어가 있다라고 한번 보면 되세요. 빅 엔디안이 있고 리틀 엔디안이 있어요. 빅 엔디안이다라고 하면 최상위 바이트부터 차례로 저장하는 방식이 되고요. 리틀 엔디안이다라고 하면 최하위 바이트부터 차례로 이제 저장하는 방식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16진수 여러분이 보면은 302AF567이라는 이것을 메모리 200번지부터 이제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200번지에다 저장을 할 건데 200번지에 이제 4바이트씩 4바이트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자, 여기에 1바이트에 뭐가 저장이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30부터 저장을 할 거냐, 67 거꾸로 67부터 저장을 할 거냐 이런 의미죠. 그래서 302AF567 그러면 앞에서부터 저장을 한 거죠. 그러면 최상위 바이트부터 저장을 하는 방식 이거를 빅 엔디안이다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끝에 67 그다음에 이제 바이트 F5 이게 1바이트, 자 2A 1바이트, 30 1바이트 하위 바이트부터 이제 저장하는 방식이 무엇이다? 리틀 엔디안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용어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장치로 가겠습니다. 자, 다른 이제 저장 장치가 있는데, DMA가 있습니다. DMA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다라는 거죠. 직접 메모리를 액세스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CPU가 있어요. CPU.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CPU가 관할하는 거죠. 감시, 감독, 뭐 제어, 하여튼 다 CPU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CPU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너가, 회사가 잘 되려면 오너가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야죠. 본인이 맡은 바 업무를 잘 해주면 이제 회사가 잘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출력 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메모리에 저장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몇 개의 데이터를, 한 1000개의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메모리에 저장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데이터 메모리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 이제 CPU가 관여를 하는 거죠. 잘 갖다 놨냐. 두 번째 데이터 갖다 놔요. 그럼 CPU가 또 잘 갖다 놨냐. 항상 CPU가 옆에서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입출력 장치가 얼마나 느립니까? 여러분 타자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오. 1000개의 데이터를. 여러분 타자가 500타라고 하라 그래도 CPU보다 빠른가요? CPU는 뭐 10억 분의 1초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입출력 장치가 메모리에 데이터를 갖다 놓을 때 이거를 관여하는 것을 하나 갖다 놓자 그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메모리에 데이터를 갖다 놓겠습니다. 허락을 받아요. CPU한테. 그래 그럼 해라 라고 이제 얘한테 제어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럼 입출력 장치의 데이터를 1000개의 데이터를 메모리한테 갖다 놓는 거죠. 그럼 다 갖다 놨어요 라고 CPU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CPU는 뭔가 막 바빠요. 여러분 엄마가 막 바쁜 일을 하고 있어요.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엄마 라고 부르죠. 인터럽트를 걸어주는 거예요. CPU야 나 이거 데이터 다 썼어 라고 인터럽트로서 완료 메시지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게 DMA의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DMA라고 한다. 그래서 정의를 내려주면 데이터 입출력 전송이 CPU를 거치지 않고 메모리와 주변 장치 사이에서 바로 수행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회선이 이제 단독으로 있다. 원래 이거는 누가 쓰는 회선이에요? CPU가 쓰는 회선이죠. 근데 CPU한테 우리가 좀 쓸게요 라고 이제 양해를 구하면 CPU는 얘네들한테 입출력 장치한테 우선권을 써요. 너 그럼 메모리 데이터 전송을 해라. 그리고 CPU는 할 일이 많아요. 그동안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이 이제 DMA다라는 거죠. 자, 2번 보세요. 2번. CPU는 입출력 동작을 DMA 제어기에 권한을 줘요. 넘겨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얘한테 제어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동안의 CPU는 다른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PU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때 유리한 방식이죠. 1000개의 데이터, 10,000개의 데이터를 입출력장에, 주격장치에 넘기려고 할 때 하나 넘길 때마다 CPU 허락을 받으면 어때요?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제어권을 아예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다 옮겨놓는 거죠. 자, 그것도 중요해요. 4번이 중요해요. 데이터 전송이 완료가 됐어요. 그럼 CPU한테 알려줘야죠. 우리 다 일 마쳤어요. 네, 문 닫고 갈게요. 라고 말을 할 때 CPU한테 말해야 되죠. 그 말하는 것을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말한다? 바로 인터럽트 신호를 보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다 썼으니까 이제 그때 CPU가 메모리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회선을 입출력 장치한테 넘겨줬다가 이제 회수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처리 순서 한번 보세요. 네, DMA가 처리되는 처리 순서. 네, 자, 첫 번째 보면 입출력 장치는 DMA 인터페이스에게 입력할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요. 입출력 장치가 DMA 제어기한테 나 이것 좀 쓸 건데 메모리한테 데이터 보낼 게 많은데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럼 DMA는 어떠세요? DMA는 누구한테? 네, DMA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CPU한테 물어봐야죠. CPU한테 인터럽트를 걸어주는 거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여기서 이 회선 좀 쓸 건데 써도 될까요? 라고 아주 정중하게 물어봐야죠. CPU한테 물어볼 때 뭘 걸어요? 인터럽트를 걸어요. 엄마, 나 용돈 좀 줘. 라고 엄마라고 부르는 거. 인터럽트를 이제 걸어서 말을 건다라는 거죠. 그럼 CPU가 어떠세요? 허락을 할까? 허락해야 돼요. CPU가 이제 허락할까? 허락을 해줄 때만 이제 쓸 수가 받는 거죠. 네.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자,
메모리의 공간에 어디다가 데이터를 넣어라, 시작 주소를 알려줘야죠. 몇 번지부터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라고 시작 주소를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작 주소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누구랑, CPU는 누구랑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DMA 제어기하고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DMA가 받았어요. 그럼 이제 입출력 장치한테 여기서부터 데이터 메모리의 주소를 쓰래라고 이제 시작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시작 주소에다가 입출력 장치는 이제 드디어 I/O 장치가 메모리에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해가 되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PU는 이사고 DMA는 부장이고 얘는 일반 사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CPU하고 입출력이 직접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DMA를 거치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보세요. 입출력 장치는 DMA 제어기한테 이 해선 좀 쓸게요 라고 요구하는 거고, DMA는 이제 CPU한테 인터럽트를 걸어서 회선 좀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CPU가 써 라고 이제 얘한테 대꾸를 하면 이제 대꾸를 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써 시작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그 시작 주소를 입출력 장치한테 알려주는 거죠. 입출력 장치는 그 시작 주소를 찾아서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모두 전송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우리는 DMA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DMA 제어기 중에 하나가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까? 자, 채널입니다.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여기를 직접 전송하기 위해서 입출력 장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DMA 제어기라고 하는데, 그 DMA 제어를 하는 장치가 뭐가 되느냐? 채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은 일단 CPU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거죠. 왜 CPU의 이용률이 높아져요? 1000개, 10,000개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넣을 때 CPU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죠. 다른 일을 하니까 쉬지 않고 다른 일을 하니까 이용률을 높이는 거죠. 네. 그래서 CPU를 대신해서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를 연결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얘가 입출력이 이루어질 때 CPU는 뭐 하죠?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네, CPU 도움 없이 입출력 동작을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작업이 끝나면 회선을 다시 반납해야 되죠. 그 반납하는 것을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인터럽트로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입출력 장치가 이제 저속인 입출력 장치가 있고, 자기들끼리는 그래도 고속인 입출력 장치가 있죠. 네, 그래서 채널의 종류를 보면 이제 셀렉터 채널이 있습니다. 자, 셀렉터 채널은 이제 고속의 장치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고속의 장치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입출력 장치들 중에서, 걔네들 중에서 그래도 고속인 장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디스크, 자기 드럼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합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자기들 중에는 그래도 빠르잖아요. 빠르기 때문에 하나의 장치만 한 번 할 때 하나의 장치만 제어를 합니다. 이렇게요. 네. 관리를 하는데 얘가 너무너무 빠르니까 뒤돌아서면 막 1000개 보내고 뒤돌아서면 10,000개 보내니까 얘만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셀렉터 채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렉서 채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속의 입출력 장치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시간이 지날 때 이제 10개의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1개 보내고 또 1개 보내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 느리잖아요. 그동안에 얘가 1개 보내는 동안에 옆에 있는 입출력 장치도 뭐 1시간에 1개 보낸다 그러면 이제 봐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저속의 장치들을 이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저속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개의 저속의 장치들을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 멀티플렉서라고 있습니다. 블록 멀티플렉서. 자, 블록 멀티플렉서. 자, 이거는 뭐냐면 두 개의 장점을 고른 거죠. 고속의 장치들을 여러 개 관리할 수 있어요 라는 게 블록 멀티플렉서입니다. 되겠나요? 네, 종류 한번 살펴보고요. 채널이 어떤 용도인지, 채널이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개념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버퍼링과 스풀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버퍼링, 스풀링. 네, 두 개를 이제 비교를 가끔 하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버퍼링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컴퓨터를 하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같은 거 하죠? 또는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 같은 거 하죠. 잘라내기를 하면 화면에서 사라지잖아요. 어디 갔다가 나오냐 그러죠. 어디 갔다가? 네,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붙여넣기를 하면 어디 갔다가 버퍼에 있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버퍼는 이제 주격장치, 네, 주격장치에 특정한 버퍼 영역을 둬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버퍼링이 되는 거고, 스풀링은 이제 우리가 인쇄할 때 사용되는 게 이제 스풀링이 돼요. 그러니까 인쇄를 할 때 CPU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인쇄기가 있는데, 내가 10,000장을 인쇄를 한다. 그럼 한 장 인쇄하고 10,000개의 파일을 인쇄한다. 그럼 하나의 파일에서 인쇄가 들어가. 명령어를 내리면 다 CPU가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10,000개가 출력될 동안, 10,000개의 파일이 출력이 될 동안에 CPU가 얘를 계속 감시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조그만 스풀이라는 곳에 마련을 해가지고 인쇄할 파일이 10,000개의 파일이 있다. 여기다 넣어놓는 거죠. 여기서 일이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동안의 CPU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스풀링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이게 구현되는 방식은 이제 버퍼링은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구현이 되고, 스풀링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이제 구현이 된다. 자, 보세요. 버퍼링은 뭘 이용한다 그랬어요? 주격장치를 이용한다라고 그랬죠. 자, 주격장치는 CPU 주격장치는 어때요?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예요? 네,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구현이라고 하는 거고, 스풀링이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누가 관여를 하냐면 얘는 운영체제가 관여를 해요. 네. 윈도우즈 같은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스풀링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구현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운영체제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윈도우즈는 여러분 하드디스크에 보통 저장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어때요? 보조기억 장치죠. 네.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버퍼링은 단일 작업, 단일 사용자예요. 예를 들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의 작업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고 단일 사용자인데, 스풀링은 이제 다중 작업, 다중 사용자 형태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사람이서 이제 파일을 내리고 그 여러 개의 작업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퍼링과 스풀링 차이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풀링은 이제 여러분이 버퍼는 이제 좀 들어봤을 거예요. 네, 스풀링은 이제 운영체제가 관여한다는 거. 운영체제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보조기억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돼서 처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어요? 네, 버스라는 게 있죠. 버스. 자, 버스다 가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잠깐씩 나왔어요. 버스라는 것은 뭐죠? 길이라고 그랬죠. 구구절절하게 말이 쓰여져 있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이 사이에 길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야지 뭐 데이터가 주고받고 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이 있어야 될까. 중간에 캐시가 있다 그랬어요. 캐시하고도 CPU 사이도 어때요? 길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지나다니는 길을 우리가 컴퓨터 쪽에서는 뭐라고 한다? 버스라고 한다. 그거죠. 버스. 네. 그래서 버스의 종류, 이제 내부 버스다, 외부 버스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CPU 내부에서 돌아다니느냐, 바깥에서 돌아다니느냐 따라서 내부 버스, 외부 버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자, 그 버스에다가 무엇을 실어 나르느냐에 따라서 자,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제어 버스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 그거죠.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가 지나다니면 데이터 버스고, 주소 100번지, 200번지 그런 주소들이 지나다니면 주소 버스고, 그 다음에 뭐 인터럽트를 건다든지 어떤 신호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어버스라고 한다 그거죠. 네,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네,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쓰였는데 결론은 이거다 그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보이지만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세 개가. 네, 그래서 버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렇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인터페이스는 이제 연결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다. 인터페이스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냥 연결해주는 통로, 네, 소통하기 위한 경로. 자, 그렇게 한번 보면 되겠고요. 주변 장치 연결 규칙을 보세요.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있고 여기에 보드가 있죠. 네, 보드에다가 하드디스크를 이제 연결을 하는데 이는 이제 이런 걸 어떤 걸 쓸 거냐라는 겁니다. 자, IDE 방식이 있고요. IDE 방식은 여러분이 뭐를 기억해 주면 되냐면 하드디스크와 CD-롬 드라이브를 연결을 하는데 이제 마스터 슬래브 두 개의 드라이브를 이제 연결을 가능한 방식이 이런 연결 방식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IDE예요. 이는 이제 확장시켰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개에서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네 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SCSI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7개까지 주변 장치들을 7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SCSI라 그러고 ESDI가 있는데 이건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들을 연결하는 방식. 그냥 연결 방식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보면 되고요. 흘러가는 문제, 객관식에서 뭐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ID는 7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다. 그럼 어때요? 틀리죠. SCSI가 7개까지 이제 연결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문제로 객관식으로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되었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병렬 컴퓨터 구조는 바로 다음 파트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